네, 2014년도 국가직 9급 무선공학개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접속 방식 중에서 전파를 이용한 위성통신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는데요. 일단 파장이란 것은, 죄송합니다. 파장 분할이란 것은 광에서 쓰입니다. 이게 FDMA랑 뭐가 다른가 싶긴 한데요.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빛의 파장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세 개는 위성통신에 다 쓰인다고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위성을 이용한 통신 서비스의 특징을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요. 위에서 쏘는데 뭐 산악도서 이런 게 영향이 있을까요? 아무 상관없겠죠? 다수의 이용자들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스카이라이프 동시에 이용할 수 있죠? 도심뿐만 아니라 벽지에서도 차별 없는 통신 서비스가 가능하다. 3번과 충돌되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답은 3번이고요. 지상의 통신 수단보다 넓은 지역에 걸쳐 통신 서비스가 가능하다. 높은 곳에서 내려 쏘니까 넓은 지역에 걸쳐서 통신 서비스가 가능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네, 전파의 특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가시거리가 없는 산 뒤쪽에서도 전파가 수신되는 것은 회절이죠. 굴절은 매질을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렇게 들어가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전파가 수신되는 거는 이렇게 산이 있을 때 전파가 이렇게 회절되어서 도달하는 걸 얘기합니다. 주파수가 높을수록 지진성이 강해집니다. 회절성은 떨어지고요. 주파수가 낮을수록 회절이 강해집니다. 파장이 길어지면 회절이 강해지죠. 전자기파가 물체 표면에 부딪혀 에너지가 사방으로 분산되는 것은 현상을 산란이라고 한다. 여기도 분산, 산이 들어가고 산란에도 산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VSWR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입사파 전압이 10이고 반사파 전압이 5래요. 그러면은 최소 전압은 5가 될 것이고요. 10 빼기 5니까 최대 전압은 10 플러스 5죠. 그렇기 때문에 5분의 15에서 3이 됩니다. VSWR이 무슨 의미인지는 제가 글도 써놓았고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것도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SNR이 10dB 이상이 되기 위한 최소 신호 전력은 얼마인가? S 빼기 잡음 전력 120을 했을 때 이게 10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S는 10, 여기서 이거 플러스가 되니까 플러스 110이죠. 전체적으로 넘어가면 빼기 120을 하면 마이너스 110이 되겠죠. 뭐 당연히 얘기입니다. 10dB 커야 한다는 얘기니까요. 뭐 사실 아는 사람 해도 되는 얘기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AM에 대한 얘기인데요. SSB 방식의 점유 주파수 대폭은 DSB 방식에 비해 절반이죠. 맞습니다. SSB 방식의 SNR은 동일한 전력일 때 DSB 방식에 비해 나쁘지 않습니다. 같죠? 정보량도 같고 전력도 같으니까 SNR이 더 나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SSB 방식의 시스템 구현은 DSB 방식에 비해 복잡합니다. 뭐 힐베르트 변을 하든가 아니면 필터를 쓰든가 아무튼 깎아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곱해서 되는 DSB보다는 복잡하죠. SSB 방식의 주파수 이용 효율은 DSB 방식에 비해 좋습니다. 2배 좋죠? 주파수가 대폭이 절반이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10kHz 아날로그 신호를 샘플링 한다면 20kHz가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양자 레벨 수가 50이니까 64 레벨까지 포함할 수 있는 2, 4, 8, 16, 30, 64, 6비트를 써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120kbps가 되겠습니다. 6비트를 쓰면.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안테나에다가 로딩을 하는 건데요. 안테나 길이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아래쪽에다가 로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파장, 공진하는 파장이 달라지는데요. 코일을 넣어준다고 하면은 코일은 요만큼의 길이에 대해서 이만큼 더 긴 선을 깔아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길이는 요만큼의 코일이 연결된다 하지라도 실질적으로는 길이가 요만큼 늘어나는 효과가 납니다. 그러니까 파장이 길어지는 거죠. 공진하는 파장이. 자, 그러면 반대로 안테나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커피시터를 달아준다면 묘들은 전기장이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냥 붙은 걸로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길이는 요만큼일지라도 실제 길이는 요만큼으로 짧아지는, 파장이 짧아지는 효과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테나 기저부에 콘덴서를 직렬로 연결하면 안테나 길이가, 시료 안테나 길이가 짧아지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더 짧은 파장에 공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8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은 채널의 채널 용량 이론에 대한 얘기인데, 채널의 채널 용량은 C는 B, ln, LG 미치 2로 하는 로그 1 플러스 SNR이죠. SNR과 채널 대역폭의 함수가 맞고요. 채널 대역폭이 2배 증가하면 채널 용량 2배 증가 맞고요. SNR이 0dB라고 하면은 이거는 1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LG 2니까 그냥 B랑 같고요. 주파수당 채널 용량은 1비트 per Hz가 돼서 그냥 C는 B가 된다. 즉 단위 주파수당 채널 용량을 양변을 B로 나눠주면 B분의 C는 1이다. 맞는 얘기죠. SNR이 2배 증가하면 채널 용량은 2배 증가하지 않습니다. 1 플러스 SNR의 LG 값에 비례하지 SNR이 직접 비례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FM의 대역폭을 칼슨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하라는 문제인데요. 대역폭은 180이래요. 이게 2배의 메시지 주파수가 15고요. 델타 F, 최대 주파수 편이죠. 이 값이 이렇게 되는데 그럼 90은 15 플러스 델타 F예요. 따라서 델타 F는 75kHz가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는 그냥 암기 문제인데요. 위성통신에서 사용 가능한 주파수 대역과 그 명칭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인데 이 보시면 1.5GHz 대역은 여기 들어가죠. 그러므로 L밴드 맞고요. 6GHz 밴드는 들어가니까 맞고요. 14GHz는 안 들어가죠. K에. 그러면 답은 3번이 되겠고요. 30GHz 단위는 여기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4번도 맞습니다. 이 표는 그냥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암기를 해주시고 무선 설비 기사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좀 더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문제 보시면 반파장이라고 나와 있죠. 1.5GHz의 파장은 얼마죠? 람다는 F분의 C죠. 그러면 3 곱하기 10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5승이죠. 킬로미터로 나왔으니까 10에 3승을 해줘야 될 거고요. 1.5 곱하기 기가니까 10의 9승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2배가 20cm가 될 것이고요. 그럼 반파장이니까 2분의 람다는 10cm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지궤도 위성에 대해서 두 지구이 서로 통신할 때 전파의 최소 지연 시간은 이라고 묻고 있죠. 그러니까 왕복을 한다는 얘기인데 36,000에 대해서 왕복을 하니까 시간은 속도분의 거리인데 거리가 36,000 곱하기 2배예요. 이거를 300,000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0을 빼주고 그럼 100분의 12 곱하기 2니까 100분의 24 그러니까 0.24 세컨드가 걸리고 밀리세컨드 단위로 바꿔주면 240 ms가 되겠죠. 그래서 밀리세컨드라는 거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실수하지 않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동통신 시스템에 대한 문제인데요. 1세대에서는 일단 아날로그 쓰인 거 맞습니다. CDMA죠. 부호분할 다중접속. CDMA는 그냥 CDMA부터 사용이 됐을 거예요. WCDMA는 CDMA 다음 버전이죠. 그러므로 2번이 틀렸고요. 핸드오버는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기술 중 하나죠. 기지국이 바뀔 때 계속 연결해주는 기술. FDD는 주파수를 쪼개기 때문에 동시에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으로 송수신을 하기 때문에 동시에 송수신이 가능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레이더에 대한 문제인데요. 최대 탐지거리를 증가시키려면 송신력 증가시키면 당연히 좋겠고 안테나의 개구면이 개인과 선형도를 비례하기 때문에 개구면 크게 하면 좋겠고요. 안테나 이득 증가시키면 당연히 더 작은 전력을 잘 받을 수 있겠죠. 그럼 남는 건 1번인데 펄스 폭을 좁게 한다는 것은 주파수를 올린다는 뜻이고 주파수를 올린다는 것은 람다를 작게 한다는 뜻이고 이는 람다분의 4파이d에서 경로 손실이죠. 람다가 올라가니까 람다가 작아지니까 이 손실도 올라간다. 그러므로 최대 탐지거리가 짧아질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6번은 마이모에 대한 설명인데요. 공간 나중화가 되겠죠. 안테나를 여러 개를
막 이렇게 막 배치를 해가지고 쓰니까 공간 다중화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요. true. 전체 전송 속도를 낮춘다.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전체 전송 속도 빠르게 하면 되죠. 그럼 뭐 그럴 이유가 없는 삽질인 것 같습니다. 통신 링크의 채널 상태를 송수신기 모두가 아는 경우 안테나의 송신 전력 적절히 조절해 더 높은 채널 용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은 어떤 채널은 상태가 좋아요. 이 채널은 굿, 이 채널은 배드예요, 상태가. 그러니까 노이즈가 적고 노이즈가 커요. 그러면 일정한 전력을 배분할 때 똑같이 배분하는 게 아니고 이쪽의 파워는 조금 적게, 이쪽의 파워는 조금 높게 이렇게 하면은 더 좋은 SNR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쉽지 않은 개념이지만 어쨌든 간에 이론적으로 그냥 기본 원리는 간단해요. 그래서 이건 트루고요. 청신 안테나들을 통하여 전송되는 신호들은 서로 다른 디지털 변조 방식을 사용할 수 있겠죠. 뭐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는 뭐 PSK 쓸 수도 있고 하나는 뭐 QAM을 쓸 수도 있고 다 쓸 수 있습니다. 서로 알고만 있으면요. 그러므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18번은 GPS의 오차에 대한 얘기인데요. 제가 해양치기 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가져와 봤습니다.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보시면 구조적인 요인에 의한 거리 오차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전파의 다중경로 얘기가 나오죠. 다중경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맞고요. 위성과 수신기 사이의 동기시간 차이. 위성에 탑재된 원자 시계의 오차 뭐 이런 거 시간 차이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왜냐면 내 시계가 딱 정확하고 위성의 시계가 딱 정확할 때 위성과 내 시계의 시간 차를 이용해서 위성의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이 동기 시간이 기준 시간이 뭔가 다르다 그러면은 그런 오차가 더해져 가지고 그 위성과의 상대적 거리를 측정할 때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전미층과 대기층에서의 굴절에 의한 수신 경로 차이. 이렇게 보시면 대기권, 전리층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렇게 굴절에 의해서 수신 경로가 바뀌기 때문에 이런 굴절에 의한 수신 경로 차이가 생길 것 같습니다. 남는 거는 수신계 증폭도와 필터의 정밀도에 의한 신호 품질 차이인데 이거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런 오차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ARQ에 대한 얘기인데요. 뭐 그림이 길어서 해석하기는 귀찮지만 보면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2를 보냈을 때 2를 받았다고 응답을 해야 2를 보냅니다. 2를 보냈을 때 수신기가 2를 받았다고 응답해야 그 다음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보내고 기다리는 거예요. 보내고 기다리고. 그러니까 스톱 앤 웨이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지대기. 그러니까 기억은 정지대기니까 1번, 2번은 아닐 거예요. 2번 같은 경우에 5번에서 오류가 생겼을 때 송신기가 다시 5번을 보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7번 보내다가 다시 5로 돌아갔죠. 그렇기 때문에 백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N 후진입니다. 100이란 거죠. 고백 N, NRQ.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될 텐데 요거 디귿만 좀 더 살펴보자면 5번, 6번, 7번을 가다가 5번에서 NAK 못 받았다,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5번을 보내고 그 다음에 6, 7을 또 보내는 게 아니고 7번 다음인 8번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문제가 생긴 놈만 이렇게 선택을 해서 보낸다 해서 셀렉티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거는 선택적 ARQ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슈퍼 헤테로다인 수신기에 대한 설명인데요. 모든 수신기에 다 이용될 수 있습니다. 국부 발진기 주파수를 고정시키는 게 아니죠. IF를 고정시키고 국부 발진기 주파수를 수신하는 튜닝을 해가지고 수신 주파수에 맞춰서 IF 차이를 일정하게 만들어줍니다. 영상 주파수 제거를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이 영상 주파수 중에서 이상한 이미지 프리퀀시 성분이 뜰 테니까요. 주파수 하향 변환을 통해서 중심 주파수가 RF에서 IF로 변환되죠. 국부 발진계 주파수를 이용해서 중심 주파수를 IF로 내리고 이 IF 대역에서 변환된 신호를 건파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슈퍼헤테로다인 수신기의 장점은 국부 발진기의 주파수만 잘 조정을 해서 튜닝을 해준다면은 그 뒷단의 신호 처리 부분은 다 IF니까 중간 주파수 대역에 맞춰진 회로를 그대로 쓰면 되므로 간단하다. 튜닝하는 작업이 국부 발진기 쪽에만 필요하다.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PCM 전송 방식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인데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전송하는 경우 더 넓은 전송 대역폭이 요구되긴 합니다. 왜냐면 아날로그 신호 대비 2배로 넓어지기 때문에 전송 대역폭은 더 많이 요구되긴 합니다. 표본하기에서는 일정 시간 간격으로 펄스 진폭 변조를 수행을 합니다. PAM을 하고 그걸 나중에 코딩을 하는 거죠. 양자하기를 통과하면 양자 잡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표본화 시간 간격이 좁을수록 단위 시간에 발생된 비트의 수는 감소하지 않죠. 증가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은 천천히 이렇게 비트를 만들어내다가 이렇게 하면 비트를 단위 시간 동안 이 시간 동안 더 많은 비트가 생성이 되잖아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이상으로 문제풀이를 마치겠습니다.